밤 11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밑에서 피처럼 번지고 있었다. 은성그룹 강태민 대표의 펜트하우스는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은 성체였다. 10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거대한 욕망의 용광로처럼 보였고, 그는 그 용광로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지배자였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쏟아지는 장대비가 도시의 불빛을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방 안의 남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슈트 재킷을 벗어 던진 채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성광처럼 깜박이며 그가 벌이고 있는 거대한 전쟁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한주그룹에 대한 적대적 M&A. 성공한다면 은성그룹은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권으로 단숨에 뛰어오를 수 있는 그의 인생을 건도박이자 잔인한 싸움이었다. 그는 오직 그 숫자의 흐름, 그리고 상대방의 숨통을 조일 다음 전략에만 몰두해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 서유진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촉망받는 첼리스트였지만 이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에서 그녀의 예술적 감성은 무력했다. 이곳은 숫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영역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가고 있었다. 30분 전 산부인과에서 받아든 아직 형태도 불분명한 흑백 얼룩이 담긴 종이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 강태민. 그는 지금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기 위한 전쟁 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가장 부적절한 소식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계획에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변수가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수십 번도 더 연습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태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모니터의 기계음에 묻힐 듯 가늘게 떨렸다.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숫자의 흐름이 끊기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특히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집중력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유진은 그 칼날을 방해하는 방해꾼에 불과했다.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이 생명의 존재를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다. 지금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거대한 마호간이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제야 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감정이 없는 흑요석 같았다. 피로감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냉철함만이 번뜩였다. 뭐지? 10분 뒤에 뉴욕과 화상회의가 있어. 용건만 간단히.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이 담긴 종이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태민은 서류를 보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그 시선에 압도당해 그녀는 뒷걸음질 칠 뻔했다. 나 임신했어요. 그 말은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깨뜨리는 폭탄과도 같았다. 오늘 병원에서 8주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기어 들어갔다. 우리 아기. 그녀는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어른거렸다. 그는 비록 차갑고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이었지만 아주 가끔 그녀의 첼로 연주를 들으며 지었던 그 희미한 미소를 기억했다. 이 아이가, 그의 핏줄이 이 남자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고도 절박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강태민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흑백 사진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1초, 2초. 영원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다.
그것이 유진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그저 감정을 처리하는 회로가 망가진 기계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유진을 지나쳐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비에 젖은 도시를 내려다보며 마치 방금 들은 말이 날씨 정보라도 되는 듯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그래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혀 차갑게 울렸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는 유진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그 문제를 나에게 알리는 이유가 뭐지? 나한테 뭘 바라는 거지? 돈인가? 유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문제, 그리고 돈. 그는 방금 자신의 뱃속에 있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작은 생명을 문제라고 불렀고 그녀를 돈을 요구하는 여자로 취급했다. 태민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아이잖아요. 당신 핏줄.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내 핏줄이라. 태민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서유진 씨, 지금 시기가 어떤지 몰라서 하는 소린가. 그는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표지에는 은성 한주 MA 전략 보고서 및 지분 교환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지금 은성그룹의 명운이 걸린 전쟁 중이야.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지난 3년을 준비했어. 그는 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다음 달 나는 한주그룹 윤채경 상무와 약혼 발표가 있어. 이 MA를 성사시키고 두 가문의 경영권을 통합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지. 알아들어? 그의 말은 얼음 송곳처럼 유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윤채경, 한주그룹의 딸. 그들의 결혼이 철저한 비즈니스라는 건 알았지만 아이의 존재 앞에서도 그것이 우선일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건 생명이에요. 당신 아이, 어떻게, 약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녀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사랑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태미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그는 그녀의 눈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에 흠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다.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 그건 실수를 바로잡으면 되는 일이야.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가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큰 키가 그녀를 완전히 압도했다.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고개를 들게 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가 그녀의 젖은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지워. 단 한마디였다. 그 속에는 어떤 망설임도 죄책감도 슬픔도 없었다. 마치 서류에 잘못 찍힌 도장을 지우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았다. 당장 내일 아침에 처리해. 그게 당신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유진의 눈이 절망으로 크게 뜨였다. 그녀는 숨이 막혔다. 싫어요. 안 돼요. 태민 씨, 제발. 어떻게 그런 말을. 이건 우리 아이란 말이에요. 그녀가 그의 팔에 매달렸지만 그는 로봇처럼 차갑게 그녀를 밀어냈다. 그녀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첼로를 연주하던 그녀의 섬세한 손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짚었다. 태미는 주저앉은 그녀를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내일 아침 10시. 김 비서가 병원으로 데려갈 거다. 대한민국 최고로 깔끔하게 처리해줄 병원으로 예약해두지. 그는 셔츠 소매를 다시 내렸다. 더 이상 내 일에 방해되는 문제 만들지 마. 이건 통보야, 선택이 아니고. 그는 잔인하게 선언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그녀의 아이를, 그의 야망을 위한 장애물로만 여겼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바닥에 떨어진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었다. 유진은 그가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서류 파쇄기 안으로 밀어넣었다. 윙하는 기계음과 함께 그녀의 팔주된 아이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흔적도 없이 갈갈이 찢겨 나갔다. 그 소리는 그녀의 영혼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태미는 곧바로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나 강태민이요. 뉴욕 라인 연결해. 아니, 지금 당장, 방금 MA 관련해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는 바닥에 무너져 울고 있는 유진을 마치 가구처럼 무시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펜트하우스의 냉기는 유진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녀의 절망은 그렇게 그의 거대한 야망 아래서 짓밟히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침실은 묘지처럼 고요했다. 강태민은 이미 새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가 덮었던 이불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가 머물렀던 흔적이라고는 화장대 위에 놓인 차가운 크리스털 잔뿐이었다. 서유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올랐지만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찢겨나간 초음파 사진의 잔상과 지워라는 그의 잔인한 명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이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모성애였다. 그녀는 이대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도망쳐야 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다리로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절박했다. 그러나 그녀가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록에 손을 댔을 때 삑 하는 오류음과 함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기계적인 음성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꺾었다. 그는 그녀를 가뒀다. 이 화려한 유리 감옥 안에 유진은 공포에 휩싸여 문을 두드렸다. 열어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제발 문 좀 열어줘요. 그녀의 외침은 두꺼운 방음문 너머로 새어나가지 못했다. 바로 그때 거실의 내부 인터폰이 울렸다. 유진은 깜짝 놀라 달려갔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스피커 너머로 강태민의 비서, 김 비서의 무감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유진 씨, 십시입니다. 병원으로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싫어요, 안 가요. 유진이 소리쳤다. 태민 씨 바꿔줘요. 이건 불법 감금이에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녀는 근처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화면은 검게 변해 있었고 어떤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통신마저 차단해버렸다. 소용없습니다, 서유진 씨. 김 비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지금 서유진 씨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회장님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적인 문제로 처리될 뿐입니다. 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회유가 아닌 선고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돈도 연락수단도 도망칠 방법도 없었다.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그녀 하나를 짓누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밖에서 열리는 소리가 났다. 김 비서가 아니었다. 검은색 슈트를 입은 태산처럼 거대한 남자 2명이었다. 그들은 태민의 경호팀 소속이었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요. 저리 가.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녀는 첼로 케이스 뒤로 숨으려 했지만 그들은 감정 없는 로봇처럼 다가왔다. 그들은 그녀를 거칠게 붙잡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들의 정중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은 노골적인 폭력보다 더 무서웠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한 남자가 낮게 말했다. 유진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저항은 두 거구의 남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속옷 바람으로 질질 끌려 나왔고 그들은 그녀의 몸에 코트 하나를 무심하게 걸쳐 주었다. 그녀의 존엄성은 그렇게 펜트하우스의 대리석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검은색 세단이 빗물이 고인 도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유진은 뒷좌석에서 양옆에 앉은 남자들 사이에 끼어 숨죽여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쥐었다. 8주. 아직 심장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한 아이. 그녀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성처럼 보이는 개인 병원 앞에 멈췄다. VVIP 의료센터. 일반 환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곳이었다. 이곳은 강태민과 같은 재벌들이 그들의 문제를 조용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곳이었다. 병원 내부는 호텔 로비처럼 화려했지만 공기는 소독약 냄새 대신 값비싼 방향제 냄새와 차가운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간호사들은 하나같이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유진을 환자가 아닌 절차로 대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환자복으로 갈아입혀졌고 움직이는 침대에 눕혀졌다. 그녀의 팔에 차가운 주삿바늘이 꽂혔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태민 씨와 통화하게 해주세요. 유진이 애원했지만 간호사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차트를 확인했다. 환자분 곧 마취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 그 끝에서 유진은 그를 보았다. 강태민. 그는 그곳에 서 있었다. 어젯밤과 똑같은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그는 그녀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는지 확인하러 온 감독관이었다. 유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불렀다. 태민 씨,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취 기운에 묻혀 웅얼거림으로 변했다. 태민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를 지나 더 멀리 있는 그의 제국을 향해 있었다. 수술실의 차가운 금속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진의 의식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태민의 목소리였다. 윤상무, 나 강태민이요. 방금 한주그룹 이사회의 반대 세력 지분을 모두 확보했소. 내일 아침 공식적으로 MA를 발표할 거요. 그는 그녀의 아이가 사라지는 그 순간 그의 야망을 완성하고 있었다. 유진은 수술실 안에서 차가운 기계들이 그녀의 몸을 헤집는 끔찍한 감각 속에서 의식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수술대보를 적셨다. 얼마나 지났을까? 유진은 아랫배를 도려내는 듯한 격렬한 통증과 함께 눈을 떴다. 회복실이었다. 텅 빈 방 안에는 그녀 혼자였다. 아이는 사라졌다. 그녀의 뱃속은 텅 비어버렸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거대한 상실감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 힘조차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들어왔다. 그는 방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처럼 당당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그녀의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았다. 하나는 두툼한 수표 뭉치였고 다른 하나는 법률 서류였다. 이건 위자료. 그의 목소리는 어떠한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당신이 내 옆에 있었던 시간, 그리고 방금 겪은 불편함에 대한 보상이야. 부족하지 않을 거다. 그는 10억 원짜리 수표를 가리켰다. 유진은 그 피 묻은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다. 태민은 2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비밀 유지 서약서.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 대해 평생 함구한다는 내용이야. 서명해. 그는 그녀에게 펜을 건넸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조차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만족감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그녀의 아이를, 그녀의 영혼을 짓밟고 그것을 돈과 계약서로 대체했다. 내일 아침까지 펜트하우스에서 짐 빼서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방을 나갔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녀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유진은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졌다.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격렬한 통증과 함께 그녀는 이불을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녀의 절망은 이제 끝이 없었다. 서유진은 유령처럼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10억 원짜리 수표와 그녀의 영혼을 팔아넘긴 것과 다름없는 비밀 유지 서약서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텅 비어버린 공허함과 둔탁한 통증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낯빛으로 무거웠다. 그녀는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기계적으로 잡아탔다. 그녀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갔다. 강태민이 허락한 마지막 시간이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녀의 사랑과 희망이 깃들어 있던 공간은 이제 거대하고 차가운 무덤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이미 떠났고 그의 흔적은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사주었던 명품 옷들, 보석들, 그 모든 화려한 껍데기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직 방 한구석에 세워져 있던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첼로 케이스만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첼로와 작은 배낭 하나만을 챙겼다. 그리고 강태민이 건넨 10억 원짜리 수표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녀는 그것을 찢어버릴 힘조차 없었다. 그저 경멸하듯 내려다볼 뿐이었다. 돈, 그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했다. 사랑도, 생명도 그녀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그녀의 이름, 세 글자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팔아넘기는 낙인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식탁 위에 남겨두고 텅 빈 펜트하우스를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다. 그녀는 공항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티켓 발권기 앞에서 제주라는 두 글자를 발견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남쪽 바람과 돌의 섬. 그녀는 망설임 없이 편도 티켓을 끊었다. 그녀의 통장에는 그녀가 첼로 연주자로 활동하며 모은 약간의 돈이 남아 있었다. 강태민의 영향력이 아직 닿지 않은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제주 공항에 내렸을 때 거센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서울의 탁한 공기와는 다른 짜고 비릿한 냄새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무작정 해안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향했다. 버스 창밖으로 현무암으로 뒤덮인 검은 해안선과 성난 파도가 부서지는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 황량하고 거친 아름다움이 지금 그녀의 내면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녀는 애월 근처의 가장 외지고 작은 해안 마을에서 내렸다. 관광객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어부들만이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녀는 바다가 바로 코앞에 보이는 낡은 돌담집 하나를 발견했다. 바다 하수. 삐걱거리는 나무문 앞에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홀린 듯 그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의 노파,
김 할머니였다. 그녀는 유진의 값비싼 첼로 케이스와 넋이 나간 듯한 창백한 얼굴을 잠시 말없이 번갈아 보았다. 방, 있나요? 유진이 몇 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것처럼 거칠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가장 구석진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날부터 서유진의 시간은 멈췄다. 그녀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낡은 나무 창틀 너머로 시시각각 변하는 제주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다. 파도가 밀려오고 부서지고 쓸려나가는 그 끝없는 반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녀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첼로 케이스는 방구석에 흉물처럼 세워진 채 먼지가 쌓여갔다. 김 할머니는 그녀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 3번 톳나물이 묻혀진 작은 밥상과 따뜻한 보리차를 방문 앞에 묵묵히 놓아둘 뿐이었다. 밥상은 거의 그대로 다시 나왔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거친 바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서진 마음을 보아왔다. 유진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차가운 수술실의 금속 소리, 무감각했던 간호사의 눈동자,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순간에 복도 저편에서 A를 성사시키던 강태민의 차가운 목소리. 한주 그룹 지분을 모두 확보했어. 그 목소리는 그녀의 아이가 사라지던 순간의 배경음악처럼 그녀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텅 빈 방 안에서 자신의 배를 움켜쥐고 오열했다. 육체적인 통증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아물었지만 영혼에 새겨진 상처는 더욱 깊게 골마갔다. 그녀는 자신이 왜 살아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녀는 바다로 걸어 들어가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을 매일같이 느꼈다. 그녀는 살아있는 시체, 제주의 잿더미 속에 묻힌 하나의 그림자였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제주의 혹독한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유채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이 왔다. 유진은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가져다 주는 밥에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할머니가 밥상 대신 따뜻한 쑥차 한 잔을 들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할머니는 유진의 곁에 조용히 앉아 처음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바다가 오늘은 잔잔하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제주의 돌처럼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그래도 저 속은 알 수가 없어. 금방이라도 다 뒤집어 놓을 것처럼 성이 나 있거든. 꼭 사람 마음 같지.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녀의 앙상하게 마른 손을 바라보았다. 저 구석에 있는 거, 아끼제? 소리가 나는 것인가? 유진의 시선이 먼지가 쌓인 첼로 케이스로 향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소리가 났었어요. 그녀가 겨우 대답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고 싶을 땐 울어야 혀. 저 바다처럼 다 개워내야 속이 비는 법이요. 속에 담아두면 병만 되지. 할머니는 쑥차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방에서 나와 현무암이 깔린 해변으로 걸어 나갔다. 둥근 달이 바다 위로 떠올랐고 파도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채웠다. 그녀는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갔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처럼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아이를 잃었던 그날의 고통, 강태민에 대한 원망, 스스로에 대한 자책. 그녀는 목이 쉬도록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부짖었다. 제주의 밤바다가 그녀의 모든 슬픔을 받아주듯 파도 소리와 함께 울어주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그녀는 탈진한 채 모래사장에 쓰러졌다. 그리고 그 순간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모든 것을 개워낸 뒤에 공허함,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공허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다시 채울 수 있는 비어있음이었다. 다음 날 유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먼지가 쌓인 첼로 케이스를 열었다. 그녀의 첼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악기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굳어 있었지만 현의 감촉을 기억했다. 그녀는 화를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바흐나 베토벤을 연주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온 첫음은 거칠고 불협화음에 가까운 절규였다. 그것은 제주의 바람 소리였고 현무암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 소리였으며 그녀가 삼켜야 했던 울음소리였다. 그녀는 연주했다. 아랫배의 텅 빈 고통을, 차가웠던 수술대의 기억을, 그리고 배신당한 사랑의 아픔을. 그녀의 음악은 처절하게 슬펐지만 그 슬픔 속에는 압도적인 힘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정제된 클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이 토해내는 날 것의 예술이었다. 김할머니는 방문 밖에서 그 처절한 첼로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유진은 첼로를 들고 바닷가 절벽 위로 올라갔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거센 바람을 맞으며 첼로를 켰다. 그녀의 음악은 더 이상 절망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생존의 선언이었다. 그녀는 강태민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제주의 잿더미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새로운 자신을 찾아내고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은성그룹 본사 타워 100층 집무실은 승리의 정적으로 가득 찼다. 모든 언론이 일면 톱 기사로 강태민의 승리를 알렸다. 은성그룹, 한주그룹 적대적 MA 최종 성공.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제국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3년간의 전쟁이 끝났다. 그의 완벽한 승리였다. 이 승리를 위해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문제는 깔끔하게 처리되었다. 서유진, 그녀의 이름은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얼룩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10억 원짜리 수표와 비밀 유지 서약서로 그 불편함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믿었다. 그의 세계에서 감정은 거래 가능한 비용일 뿐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돌아온 서유진이 펜트하우스에 두고 간 10억 원짜리 수표를 보고 잠시 불쾌감을 느꼈었다. 돈을 거부한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의 완벽한 통제에 대한 미세한 반항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비서가 그녀가 제주행 편도 티켓을 끊고 사라졌다고 보고했을 때 그는 즉시 그 일을 잊었다. 그의 제국에서 그녀는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 MA의 활용점정은 한주그룹의 딸 윤채경과의 결혼이었다. 한 달 뒤 대한민국은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는 거대한 쇼를 목격했다. 신라 호텔 다이너스티 홀은 수천 송이의 흰색 수국으로 뒤덮였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결혼식은 두 거대 기업의 합병을 축하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행사나 다름없었다. 윤채경은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태민만큼이나 냉철하고 계산적이었다. 두 사람은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맞췄지만 그 입맞춤은 두 기업의 인장이 찍히는 순간처럼 건조했다. 그들은 사랑이 아닌 지분과 권력을 교환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옆에 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윤채경은 그의 야망에 어울리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아이 따위의 문제를 만들어 그의 발목을 잡지도 않았다. 그는 서유진의 나약함과 자신의 현명한 선택을 잠시 비교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걸맞은 여왕을 선택했다고 확신했다. 결혼과 합병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강태민의 권력은 정점에 달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젊고 가장 무자비하며 가장 성공한 인물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조차 아들의 냉철한 결단력에 만족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은성그룹의 모든 것은 이제 강태민의 손짓 하나로 움직였다. 그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요동쳤고 그의 결정 하나에 수천 명의 운명이 좌우되었다. 그의 일상은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헬스 트레이닝을 하고 7시에는 임원회의를 주재했으며 밤늦게까지 인수합병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그는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의 삶에서 감정적인 동요나 불필요한 변수는 완벽하게 제거되었다. 그는 기계처럼 작동했고 그 기계는 승리만을 위해 설계되었다. 서유진이라는 존재는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 그녀의 첼로, 그녀의 눈물, 그녀가 임신했다고 고백하던 그 밤, 그 모든 것은 MA, 성공이라는 거대한 성과 아래 깔끔하게 묻혔다. 그는 자신의 잔인함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결단력으로 여겼다. 윤채경과의 결혼 생활은 또 다른 형태의 이사회실이었다. 그들이 함께 사는 한남동의 저택은 따뜻한 가정이 아닌 전략적 제휴를 위한 베이스 캠프였다.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주가 동향을 논의했고 저녁에는 다음 분기 실적을 분석했다. 그들은 부부라기보다는 최고 경영자 동료에 가까웠다. 잠자리조차도 철저히 계획된 일정의 일부였다. 윤채경 역시 남편에게 그 어떤 감정적인 교류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한주그룹의 경영권 보장과 은성그룹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이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냉혹함을 존중했고 그가 과거에 어떤 여자를 처리했는지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상속뿐이었다. 완벽해 보이는 그들의 제국에도 유일한 불안 요소가 남아 있었다. 바로 후계자 문제였다. 양가 부모들은 합병이 안정 궤도에 오르자 두 사람에게 다음 단계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특히 강 회장은 장손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제국을 완성했으면 그 제국을 물려줄 황태자를 낳아야지. 그게 네 마지막 의무다. 강태민과 윤채경에게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 아닌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필수적인 프로젝트였다. 두 사람은 마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듯 산부인과 검진 스케줄을 잡고 배란일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임신은 또 하나의 완수해야 할 과업이었고 그들의 결합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계약 조항이었다. 강태민은 이 후계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의무를 다할 뿐이었다. 그는 윤채경과의 합방을 마치 정기보고를 하듯 기계적으로 치렀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단 한 번도 8주 만에 사라졌던 자신의 첫 번째 핏줄을 떠올리지 않았다. 아니, 애써 떠올리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완결된 파일, 삭제된 데이터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프로젝트는 예상외로 순조롭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윤채경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동원되었지만 원인은 불명확했다. 두 사람 모두 건강에는 아무런 의학적 문제가 없다는 진단만 돌아왔다.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고 어느덧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윤채경은 처음으로 짜증을 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이상하잖아. 내 몸은 완벽해. 혹시 당신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녀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녀의 의심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 이행에 대한 불만이었다. 강태민은 그 말을 코웃음 쳤다. 내게 문제가 있을 리 없어. 내 유전자는 완벽해.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미 한 번 생명을 잉태시켰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비록 그가 직접 처리했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문제는 분명 윤채경 쪽일 거라고, 혹은 그저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는 단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잠을 설쳤다. 그는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셨다. 내 유전자는 완벽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파쇄기 안으로 사라지던 흑백 초음파 사진의 잔상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는 불쾌감에 잔을 세게 내려놓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그는 그의 제국, 그의 완벽한 아내와 함께 곧 완벽한 후계자를 갖게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는 아직 다가올 비극의 그림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서유진이 제주도의 잿더미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키고 있던 그 시간. 강태민의 완벽했던 제국은 1년 만에 가장 혹독한 시련을 맞이하고 있었다. MA로 강제 편입된 한주그룹의 구파 세력들은 끊임없이 반격의 기회를 노렸고 후계자 문제로 강 회장의 신임을 잃어가던 윤채경은 그들의 은밀한 제안에 손을 잡았다. 그녀의 계약에서 후계자 항목이 이행되지 않자 그녀는 이 결혼을 부실 자산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울에는 1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1년 전 서유진의 아이가 사라지던 그날의 빛처럼 거대하고 난폭했다. 강태민은 한남동 저택 서재에서 다음 분기 MA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제국은 멈출 줄 몰랐고 그는 여전히 더 높은 곳을 향해 칼을 갈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통제력에 대한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그때 그의 위성 보안 전화가 찢어질 듯 울렸다. 김 비서였다. 회장님, 지금 즉시 본사로 오셔야 합니다. 평소의 냉정함을 잃은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였다. 강태민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일이지? 이 시간에 윤채경 상무가 한주그룹 잔존 세력과 손을 잡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의 재무 집행 내역을 문제 삼아 회장님에 대한 경영권 박탈 및 해임안을 상정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이미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 상무가 내부 자료를 전부 언론에 넘긴 것 같습니다. 강태민의 눈이 흑요석처럼 차갑게 굳었다. 윤채경, 그의 완벽했던 파트너, 그녀가 감히 자신의 제국에 칼을 꽂았다. 그는 해임안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그를 경로하게 한 것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배신이라는 변수였다. 그는 이빨 사이로 욕설을 씹어뱉었다. 쥐새끼 같은 것들. 그는 재킷을 움켜쥐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검은색 V12 슈퍼카가 분노한 야수처럼 포효했다. 차는 빗물을 가르며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올림픽대로로 차를 몰았다. 와이퍼가 광적으로 움직였지만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줄기는 마치 수천 개의 돌멩이처럼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의 분노가 가속 페달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배신자들에 대한 것인 동시에 지난 1년간 그를 괴롭힌 단 하나의 문제, 즉 후계자 문제에 대한 것이기도 했다. 강 회장은 매일같이 그를 압박했고 윤채경의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경멸로 변해갔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 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때 블루투스 이어피스가 울렸다. 발신자는 윤채경이었다. 강태민은 입술을 비틀며 전화를 받았다. 감히 네가, 그의 목소리는 엔진 소리보다 더 낮고 위협적이었다. 내게 칼을 꽂아? 이사회 노름으로 날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윤채경의 차갑고 조소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름? 난 내 투자의 가치를 회수하는 것뿐이야, 강태민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남편으로 대하지 않았다. 우리의 계약 조건 기억나? 은성그룹의 안주인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확고히 할 후계자. 난 내 의무를 다했지만 당신은 1년 넘게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증명하지 못했어. 내 탓이 아니라고 했을 텐데. 강태민이 으르렁거렸다. 차는 이미 시속 150km를 넘어서고 있었다. 난 이미 내 유전자가 완벽하다는 걸 증명했어. 네 몸이나 다시 챙겨보시지. 이 모든 건 네 무능력함에서 비롯된 거야. 그는 무의식적으로 1년 전 그가 직접 파쇄기에 갈아 넣었던 그 8주짜리 생명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증명? 아, 1년 전에 그 불쌍한 첼리스트 말이야. 윤채경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건 과거일 뿐이지. 현재의 당신은 날 임신시키지 못해. 당신은 결함품이야, 강태민. 난 부실 자산은 내 손으로 직접 정리해. 이사회가 그 첫 번째 단계일 뿐이고, 결함품. 그 단어가 강태민의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 감히 이 여자가 자신의 완벽한 제국 위에서 자신을 결함품이라 불렀다. 이 배신자 같은 년, 그는 핸들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분노가 그의 시야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는 오직 본사로 가서 이 모든 것을 뒤엎고 그녀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차는 이제 시속 180km를 넘어 빗물 위를 미끄러지듯 질주했다. 수막 현상으로 차체가 몇 번이나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이 차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한강 다리를 거의 다 지났고 본사로 이어지는 진입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내가 도착하면 넌 그 자리에서 끝장이야. 내 말 명심해. 그가 윤채경에게 마지막 경고를 내뱉는 순간이었다. 폭우로 인해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그 순간 전방에 희미한 붉은색 경고등이 나타났다. 야간도로 보수 공사 현장이었다. 서행이라는 표지판이 빗물에 번져 보였지만 그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차는 거대한 물웅덩이를 밟으며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으악, 강태민의 짧은 비명과 함께 차는 수십 미터를 미끄러지며 공사 현장의 임시 가드레일을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갔다. 그리고 도로를 파헤치기 위해 세워둔 거대한 강철 빔 구조물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콱과과과광. 도시 전체를 울릴 듯한 굉음이 폭우 소리를 집어삼켰다. V12 엔진은 비명을 질렀고 차체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다. 에어백이 터지며 그의 얼굴을 강타했지만 충격의 대부분은 하반신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찌그러진 엔진 블록이 운전석을 밀고 들어오며 그의 두 다리와 골반을 지식였다. 찢어지는 듯한 금속 마찰음. 유리가 폭죽처럼 터지는 소리, 그리고 이어진 지옥 같은 정적. 태민은 박살난 운전석에 거꾸로 매달린 채 갇혔다. 블루투스 이어피스에서는 강태민? 여보세요? 지금 무슨 소리야? 대답해. 윤채경의 당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다리가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불에 달군 수천 개의 쇠꼬챙이가 그의 골반과 척추를 동시에 꿰뚫는 듯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 온몸을 강타했다. 찌그러진 강철이 그의 뼈를 으스러뜨리는 감각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아,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피 섞인 숨만 쿨럭거렸다.
깨진 유리창 틈으로 차가운 빗물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것은 그의 피와 뒤섞여 붉은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이사회, 해이만, 윤채경의 배신. 그 모든 것이 멀어져 갔다.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는 의식을 잃기 직전 자신을 결함품이라 부르던 윤채경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분노가 빚어낸 이 끔찍한 사고의 대가를 예감했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는 그렇게 빗속에 찌그러진 고철 더미 속에서 처참하게 끝장났다. 의식은 아주 가늘고 희미한 빗줄기처럼 돌아왔다. 강태민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즉시 인지하지 못했다. 눈을 뜨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천장이었다. 코를 찌르는 강렬한 소독약 냄새가 빗물과 피비린내가 뒤섞였던 마지막 기억을 밀어냈다. 그는 낯선 기계들이 규칙적으로 내는 삐삐 하는 전자음에 둘러싸여 있었다. 은성그룹이 운영하는 VVIP 병동. 그 중에서도 가장 보안이 철저한 무균실이었다. 그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 생존은 축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마치 타인의 것인 양 느껴졌다. 목을 돌리려 했지만 깁스가 그의 머리를 단단히 고정하고 있었다. 팔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수십 개의 링거 바늘과 모니터링 장치가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리를 느낄 수 없었다.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둔탁하고 거대한 쇳덩이가 그의 골반과 하반신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듯한 끔찍한 압통이 밀려왔다. 그는 신음을 뱉으려 했지만 목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났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부러진 갈비뼈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탓이었다. 그의 뇌가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사회, 윤채경의 배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지금 당장 일어나 이 모든 것을 되돌려야 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병원장이자 그의 주치의인 박 원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침대 곁에 서 있었다. 그 뒤로 여러 명의 전문의가 그림자처럼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자의 회복을 기뻐하는 기색이 아닌 중대한 선고를 앞둔 집행관의 엄숙함이 서려 있었다. 이사회, 어떻게 됐지? 태민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몸 상태보다 제국의 안위가 먼저였다. 박 원장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트를 넘기며 기계적으로 말했다.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은 1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척추 3번과 4번이 손상되었고 갈비뼈 6대가 골절되었습니다. 태민은 그 말을 참을성 없이 잘랐다. 그래서 걸을 수 있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다시 일어나 그의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지.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대답했다. 앞으로 1년 이상 강도 높은 재활 치료를 받으신다면 다시 걸으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적이 따른다면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지팡이에 의지해서 거동은 가능하실 겁니다. 지팡이. 그 단어가 태민의 자존심을 긁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억눌렀다. 걷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었다. 좋아, 당장 김 비서 불러. 이사회 결과 보고하라고. 회장님, 박 원장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막았다. 태민은 처음으로 주치의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연민에 가까운 감정을 읽었다. 그리고 그것이 태민을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박 원장은 침을 한번 삼키고 가장 잔인한 진실을 내뱉었다. 척추보다 더 심각한 손상이 하복부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골반이 완전히 으스러졌습니다. 박 원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무균실의 기계 음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저희 의료진은 회장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척추와 골반 내부에 손상된 신경과 조직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미는 그 의학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그는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뭐가 문제인데? 박 원장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는 마침내 사형 선고를 내렸다. 회장님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복합적 장기 파열과 신경 손상으로 인해 회장님은 영구적으로 생식 능력을 상실하셨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태미는 그 말을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생식, 능력, 상실. 그것은 그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뭐라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다시 말해봐. 회장님, 박 원장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의학적으로 회장님께서는 다시는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불임입니다. 영구적인 불임입니다. 불임. 그 한 단어가 강태민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쿵 하고 거대한 망치가 그의 뇌를 내리치는 듯했다. 아닐 거야. 이 돌팔이 새끼들이 감히 누굴 상대로 거짓말을. 닥쳐. 그가 야수처럼 포효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그의 하반신은 그의 의지를 배신한 채 침대에 못 박혀 있었다. 고통만이 번개처럼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아,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간호사들이 달려들어 그의 팔을 억눌렀다. 진정제 투여해. 박 원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태미는 억센 손길에 붙들린 채 눈에 핏발을 세우고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분노는 슬픔이나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함에 흠집이 났다는, 그의 통제력이 상실되었다는 나르시시스트적인 분노였다. 윤채경, 그년이 감히 나를.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저주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내뱉었던 마지막 말, 결함품. 그 단어가 귀신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난 결함품이 아니야. 난 완벽해. 내 유전자는 완벽하다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의료진은 그에게 강제로 진정제를 투여했다. 약 기운이 그의 몸을 강제로 마비시켰지만 그의 정신은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그는 자신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윤채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영구적 불임이라는 네 글자, 그리고 결함품이라는 윤채경의 조롱으로 가득 찼다. 의식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회를 놓쳤다. 그는 어쩌면 다리 하나를 잃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그의 잠재의식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후계자 프로젝트, 강 회장의 압박, 은성그룹의 미래,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제국을 물려줄 그 어떤 존재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약기운에 흐려지는 의식의 가장 깊은 틈새에서 그가 1년 전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파쇄기에 갈아 넣었던 그 흑백 얼룩의 초음파 사진이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가 문제라고 불렀던 존재, 그가 처리했던 존재, 그의 완벽함을 증명했던 유일한 증거. 그 기억은 아직 형체를 갖추지 못했지만 그의 무너진 자존심 속에서 아주 작은 씨앗처럼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진정제에서 깨어난 강태민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무균실의 새하얀 벽은 이제 그를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의 무력함을 조롱하는 감옥의 벽처럼 보였다.
으스러진 골반에서 오는 통증은 끊임없이 그를 고문했지만 영구적 불임이라는 의사의 선고는 그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는 부서진 사자였다. 분노했지만 포효할 힘도 일어설 힘도 없었다. 그가 정신을 차린 지 몇 시간 만에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의 아내 윤채경이었다. 그녀는 환자복을 입은 그와 달리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남편의 사고에 대한 슬픔이나 걱정 대신 거래를 성사시킨 사업가의 냉정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꼬리말이 아니네, 강태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하지만 않았어도 이사회에 참석해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워라. 그녀는 전혀 안타까워 보이지 않았다. 강태민은 그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감히 네가 여길 와. 그가 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넌 내년 집안까지 모조리 찢어버릴 거야. 그것은 부상당한 맹수의 공허한 위협이었다. 윤채경은 그의 위협에 코웃음을 쳤다. 나가서 당신이 뭘로? 당신의 그 완벽한 유전자로?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침대 발치에 섰다. 아, 그 소식 들었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그녀는 태민의 하반신 쪽을 경멸하듯 힐끗 쳐다보았다. 의사가 그러더군. 당신 영구적이라고. 그녀는 결함품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지 않았다. 그보다 더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상처를 후벼 팠다. 덕분에 이 사회는 아주 순조롭게 끝났어. 당신은 공식적으로 은성그룹 CEO 직무에서 정지됐고 한주그룹과의 합병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어. 이 모든 게 당신의 결함 덕분이지. 그녀는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침대 위로 던졌다. 이혼 서류였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어. 강태민 씨. 난 내 시간과 내 자궁을 부리민 남자에게 낭비할 생각이 없거든. 위자료는 당신이 내게 입힌 손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지금의 당신에겐 그 정도도 감지덕지지. 그녀는 벌레를 보듯 그를 내려다보고는 망설임 없이 돌아섰다. 배신자, 이 창녀 같은 년, 태민이 소리쳤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병실을 나갔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첫 번째 소리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자리, 그의 돈, 그리고 그의 완벽함. 윤채경은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확인하고 그를 버렸다. 윤채경이 떠나고 채 10분도 되지 않아 병실 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이었다. 그는 휠체어를 탄 채 비서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호흡은 거칠었다. 그는 아들의 부상당한 몰골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의 진실만을 확인하기 위해 불타고 있었다. 태민아, 강 회장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으며 쇠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놈 말이 사실이냐? 네가 아이를 못 가진다는 게 그게 사실이냐고. 그는 아들의 건강이 아니라 후계자의 부재에 절망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 일그러진 얼굴에서 제국을 잃은 왕의 절망을 보았다. 강 회장은 아들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아들의 환자복 멱살을 움켜쥐었다. 이 천하의 쓸모없는 놈. 네가 어떻게 감히.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은성이다. 이 제국을 물려줄 손자 녀석 하나 못 보는 게 말이 되느냔 말이다. 네가 이 애비의 모든 것을 망쳤어. 그 순간
강 회장의 몸이 급격하게 흔들렸다. 그는 억소리와 함께 가슴을 움켜쥐었다. 엄청난 충격이 그의 노쇠한 심장을 덮친 것이다. 회장님, 비서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강 회장의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의사 불러, 당장 의사 불러.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료진이 몰려와 쓰러진 강 회장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들은 재빨리 강 회장을 다른 침대로 옮겨 중환자실로 밀고 나갔다. 강태민은 그 모든 광경을 자신의 침대에 무력하게 묶인 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결함 때문에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혼돈이 휩쓸고 지나간 병실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강태민은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윤채경의 경멸, 아버지의 절망, 불임, 쓸모없는 놈, 결함품, 단어들이 유령처럼 병실을 애쓰 떠돌며 그의 뇌를 쪼아댔다. 그는 이제 CEO도 아니었고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후계자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부서진 몸뚱어리를 가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함품일 뿐이었다. 그의 제국은 끝났다. 그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유산, 그가 물려줄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의 미래를 생산할 능력을 잃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가 1년 전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리했던 그 기억이 희미한 잔상이 아니라 날카로운 현실처럼 그의 의식을 꿰뚫었다. 비에 젖어 펜트하우스에 들어섰던 서유진의 창백한 얼굴. 희미한 희망과 두려움에 떨리던 그녀의 눈동자. 태민 씨, 나 임신했어요. 8주래요. 우리 아기. 그의 귓가에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우리 아기. 그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가? 지워. 그 문제를 나에게 알리는 이유가 뭐지? 내일 아침에 처리해. 이건 통보야. 그는 자신의 핏줄을, 자신의 아이를 그의 야망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라고 불렀고 처리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함을 증명했던 유일한 증거를 스스로 파괴했다.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윤채경이 없다고 그를 경멸했던 그의 제국을 이어갈 유일한 후계자를 강태민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이것은 아직 죄책감이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은 오판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자신에 대한 지독한 공포와 혐오였다. 그는 결함품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이미 한 번 아버지가 되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유일한 아이를, 자신의 미래를 파쇄기에 갈아 넣어버렸다. 그 아이의 보이지 않는 메아리가, 서유진의 그 마지막 절박했던 목소리가 무균실의 기계음을 뚫고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는 이 끔찍한 깨달음 앞에서 처음으로 전율했다. 아버지 강 회장이 실려나간 중환자실의 문이 닫히자 병실은 다시 지독한 정적에 휩싸였다. 강태민은 텅 빈 복도를 멍하니 응시했다. 쓸모없는 놈.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 말이 그의 귓가에 1년 전 서유진의 울음소리와 윤채경의 경멸 어린 조소와 뒤섞여 악마의 속삭임처럼 맴돌았다. 그는 무감각하게 자신의 하반신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다리.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 그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던 그곳은 이제 완벽하게 비어 있었다. 영구적 불임. 그는 이제 제국을 물려줄 수 없는 결함 있는 수사자였다. 아니, 그는 처음부터 결함품이었던 것이 아니다. 그는 완벽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함을 증명할 존재를 가졌었다. 8주래요. 우리 아기. 서유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그의 뇌를 꿰뚫었다. 그가
문제라고 불렀던 존재. 그가 처리하라고 명령했던 존재. 그의 거대한 MA 계획을 위해, 윤채경과의 전략적 결혼을 위해 그가 쓰레기처럼 버렸던 존재. 그것은 단순한 실수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핏줄이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 가질 수 있었던 그의 제국을 이어갈 유일한 후계자였다. 아, 아, 짐승 같은 신음이 그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것은 애도도 아니었다. 그는 그 존재를 인지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은 뼈를 깎고 영혼을 태우는 지독한 후회였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한 미칠 듯한 자기 혐오였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유일한 가능성을 파쇄기에 갈아 넣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유전자를 증명할 유일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제국도, 아내도, 아버지도, 그리고 자신의 미래까지도. 아, 강태민의 절규가 VVIP 병동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는 상체를 일으키려 발버둥 쳤다. 으스러진 골반에서 오는 물리적인 고통은 지금 그의 영혼을 찢어밟기는 이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냈다. 피가 하얀 시트 위로 튀었지만 그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손이 침대 옆 협탁을 향했다. 그는 물 주전자를 집어들어 맞은편 벽을 향해 집어 던졌다. 와장창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가져와, 내 아이. 내 아이 돌려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는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 소리치는지도 몰랐다. 신에게 혹은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자신에게 절규하고 있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소리를 듣고 달려온 간호사들과 보안 요원들이 병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침대에서 광란을 일으키는 태민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집어 던졌다. 의료 모니터, 약병, 심지어 윤채경이 던지고 간 이혼 서류까지. 다 꺼져. 이 돌팔이 새끼들. 너희들이 내 몸을 이따위로 만들었어. 내 아이는 어떡할 거야.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사고가 아니라 의사들이 자신의 생식 능력을 제거했다는 사실에 집착했다. 그들은 그의 유일한 희망을 앗아갔다. 회장님, 제발, 상처가 터집니다. 간호사들이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부상당한 맹수의 저항은 거셌다. 그는 보안 요원의 팔을 물어뜯을듯이 달려들었다. 놓으라고. 그는 침대에서 떨어질 듯이 몸부림쳤다. 그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조차 잊었다. 그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끔찍한 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오한민에이치 몸부림쳤다. 진정제 가져와, 당장. 수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주삿바늘이 그의 팔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강태민은 약 기운에 저항하며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그는 보안 요원의 멱살을 잡고 핏발 선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김비서, 당장 김비서 불러. 그의 몸부림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망가진 영혼이 겪는 격렬한 경련이었다. 그는 자신이 파괴한 그 작은 생명의 가치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그의 제국보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MA보다, 그의 자존심보다,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그것은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다. 약기운이 서서히 퍼지며 그의 몸이 축 늘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잠시 후 김비서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병실에 들어섰다. 그는 눈앞의 참혹한 광경과 짐승처럼 침대에 널브러진 자신의 주군을 보고
마른 침을 삼켰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강태민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김비서를 향해 갈라진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것은 그의 무너진 제국에서 내리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절박한 명령이었다. 서유진. 그의 입에서 1년 만에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살아있든 죽었든 상관없어.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후회와 고통이 응축된 독이었다. 당장 찾아내.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내 눈앞에 데려와. 그는 서유진에게 용서를 구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파괴해버린 유일한 희망의 흔적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 이 지옥 같은 고통을 확인받고 싶었다. 강태민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절박한 명령을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다. 김 비서는 은성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총동원했다. 1년 전 제주로 향하는 편도 티켓 한 장을 마지막으로 증발해버린 잊혀진 여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강태민은 병실 침대에 묶인 부상당한 야수처럼 매일같이 김 비서를 쥐어짰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고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유진, 그리고 자신이 죽여버린 유일한 아이에 대한 광적인 집착뿐이었다. 마침내 김 비서의 암호화된 태블릿에 보고가 올라왔다. 찾았습니다. 제주도 애월읍 작은 해안 마을입니다. 사진이 전송되었다. 1년 전에 겁에 질린 여자가 아니었다. 창백하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이는 여자가 낡은 돌담집 앞에서 바다를 보고 있었다. 작은 음악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상대로 첼로를 가르칩니다. 그 보고를 들은 강태민의 눈이 핏발선 광기로 번뜩였다. 가자.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제주도로 간다. 박 원장은 의학적으로 미친 짓이라며 결사반대했다. 으스러진 골반은 아직 아물지도 않았고 척추 손상으로 인한 고통은 마약성 진통제로도 완전히 제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강태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고집은 생존 본능을 넘어선 죄책감이 빚어낸 광기였다. 은성그룹의 전용기가 김포공항에서 비밀리에 이륙했다. 비행기 내부의 호화로운 좌석은 모두 제거되고 이동식 중환자실 침대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강태민은 침대에 눕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제국의 정점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던 남자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두 다리는 그의 의지를 배신한 채 담요 아래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제주 공항에 도착하자 구급차가 활주로까지 들어와 그를 대기시켰다. 차는 김 비서가 미리 파악해둔 애월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서울의 피비린내 나는 병원 냄새와는 다른 짠내 섞인 맑은 공기가 그의 폐를 찔렀다. 하지만 그 청량한 공기는 그의 고통스러운 내면과 충돌하며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더러움과 제주의 깨끗함을 동시에 느꼈다. 마침내 차가 멈췄다. 김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저곳입니다, 회장님.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현무암 돌담집, 유진의 작은 음악 교실이라는 서툰 아이의 글씨체로 쓰인 작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맑은 웃음소리는 강태민의 찢어진 심장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김 비서가 휠체어를 밀어 집 앞으로 다가갔다. 열린 창문 너머로 그녀가 보였다. 서유진. 그녀는 1년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지만 그 나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면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5명 남짓한 아이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화를 쥐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선생님, 이렇게요? 한 아이가 묻자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강태민이 알던 그를 향해 짓던 불안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슬픔이 가라앉아 맑아진 호수 표면 같은 미소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그가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이 제주의 바람 속에서 다시 태어나 있었다. 강태민은 휠체어 손잡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손짓으로 물러나 있으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창문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첼로의 서툰 연주소리, 그 모든 평화로운 광경이 그에게는 지옥의 형벌과도 같았다. 그는 이 평화를, 이 웃음소리를 자신의 손으로 짓밟을 뻔했다. 아니, 이미 한 번 짓밟았다.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선생님, 내일 봬요. 유진은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자 집 안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유진은 잠시 지친 듯 텅 빈 교실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 깃든 깊은 피로와 슬픔을 강태민은 정면으로 마주했다. 잠시 후 유진은 자신의 첼로를 들고 집 밖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첼로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녀는 연주를 시작했다. 그 소리에 강태민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알던 그 어떤 클래식 곡도 아니었다. 그것은 3장에서 그녀가 토해냈던 바로 그 음악이었다. 제주의 거친 바람 소리, 현무암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 소리, 그리고 아이를 잃은 여자의 처절한 울음소리였다. 그 음악은 절망적이었지만 동시에 그 절망을 견뎌낸 자의 강인함이 느껴졌다. 그것은 그녀의 고통이 빚어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예술이었다. 강태민은 깨달았다. 저 음악은 자신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죽인 아이에 대한 진혼곡이자 고발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두 팔로 휠체어 바퀴를 직접 밀었다. 자갈, 자갈. 휠체어 바퀴가 마당의 현무암 자갈 위를 구르며 그녀의 첼로 소리를 뚫고 거칠고 불쾌한 소음을 냈다. 연주가 멈췄다. 현 위에 머물던 활이 미세하게 떨렸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소리가 나는 어둠 속을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았다. 1년 만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 은성그룹의 제왕, 강태민. 그녀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커졌지만 거기에는 공포나 놀라움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알아볼 수 없는 존재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헬쑥하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을 지나 그의 어깨를 그리고 그가 앉아 있는 휠체어와 담요 아래의 무력한 두 다리를 천천히 훑어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강태민은 그녀의 그 시선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심판대에 오른 기분이었다. 그는 입을 열려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아니면 내 아이는 어딨냐고 절규해야 할까? 하지만 그의 목구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권력, 모든 오만함, 모든 냉철함은 이 잊혀진 여자의 고요한 시선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졌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것은 으스러진 골반의 통증이 아니었다. 팔짱에서 그를 덮쳤던 자신의 죄악을 마주한 자의 오한, 민, MIH 몸부림치는 고통이었다. 그의 눈은 절박하게 그녀에게 매달렸다. 제발 나를 비난해줘. 나에게 욕을 해줘.
차라리 나를 때려줘. 이 지옥 같은 정적보다는 그게 티나았다. 하지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1년 전의 슬픔을 넘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차가운 평온함마저 감돌았다. 그녀가 알던 강태민은 죽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있는 이 남자는 그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부서진 껍데기일 뿐이었다. 강태민은 휠체어 바퀴를 다시 한번 밀었다. 자갈, 소리가 났다. 그는 그녀에게 1미터 더 다가갔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대면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마침내 그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1년 만에 그녀의 이름이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새어나왔다. 유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첼로를 쥔 그녀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갔다. 제주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아이의 빈자리를 소리내어 울며 지나갔다. 제주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다. 바람은 1년 전 그날처럼 거칠었고 서유진의 머리카락을 날카롭게 흩날렸다. 그녀는 첼로를 쥔 채 휠체어에 앉은 남자, 아니 남자의 껍데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1년 전의 공포와 절망으로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타버린 뒤에 잿더미 같은 차가운 평온만이 남아 있었다. 강태민의 입술이 경련했다. 유진. 그는 1년 동안 수천 번 되뇌었던 그 이름을 내뱉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아닌 고통스러운 신음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단 하나의 감정이라도 읽어내려 했었다. 경멸, 분노, 증오. 그 무엇이라도 좋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공허함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내가.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는 이 여자 앞에서, 자신이 짓밟아버린 생명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휠체어에서 내려오려 몸부림쳤다. 회장님, 안 됩니다. 뒤편에서 대기하던 김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오려 했지만 태민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는 자신의 부서진 상체를 움직여 휠체어에서 거칠게 굴러 떨어졌다. 쿵. 그의 몸이 마당의 날카로운 현무암 자갈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으스러진 골반에서 터져나오는 격렬한 통증이 그의 척추를 타고 올랐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두 팔로 짐승처럼 자갈밭을 기기 시작했다. 그의 쓸모없는 두 다리는 흙먼지 속에서 무력하게 끌려왔다. 그는 그녀의 발치까지 단 몇 미터의 거리를 마치 지옥을 기어가듯 전진했다. 유진 씨, 제발. 그가 헐떡였다. 서유진은 그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그 미세한 움직임이 강태민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지마. 그녀가 1년 만에 그에게 건넨 첫마디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첼로의 가장 낮은 현처럼 슬픔이 가라앉아 차갑고 무거웠다. 내가 잘못했어. 그가 자갈밭의 이마를 밟고 울부짖었다. 몰랐어. 그 아이가 내 유일한. 그는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차마 끝까지 내뱉지 못했다. 그 단어는 그의 입에서 피맛이 나는 독처럼 느껴졌다. 용서해 달라는 말. 못해. 하지만 제발 나 좀.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애원했다. 유진은 첼로를 옆에 세워두었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며 아주 느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용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면 내 아이가 돌아와?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것은 사실 확인에 가까웠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면 1년 전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 내가 사라져 그녀의 말은 칼이 되어 그의 죄의식을 도려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아직도 기억해. 내 다리가 벌려지고 차가운 기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던 그 느낌, 그리고 수술실 문 너머로 들리던 당신 목소리. 태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한주 그룹 지분을 확보했다고. 당신은 내 아이가 찢겨나가는 그 순간에 당신의 제국을 완성하고 있었어.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에서 흐르는 진물이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유진. 제발. 그가 기어가 그녀의 발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다시 한 걸음 물러섰다. 손대지 마. 당신의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아이의 기억을 더럽히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롭게 떨렸다. 그녀는 그를 바닥에 엎드린 벌레 같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당신의 야망을 위해 내 아이를 죽였어. 난 그 고통을 내 음악에 담았고 이 아이들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웃음소리를 찾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남았어. 그녀는 아이들의 낡은 신발이 놓인 현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태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선고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지. 당신은 고통받아야 해.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 그 오한, 몸부림치는 절망. 그건 당신이 나에게 받아야 할 용서가 아니야. 그건 당신이 내 아이에게 평생 바쳐야 할 대가야. 그녀의 선고는 절대적이었다.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아니,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태민의 마지막 희망, 그가 매달리려 했던 구원의 동아줄을 잘라버렸다. 당신은 이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해. 내가 내 아이를 잃은 기억을 평생 안고 살듯이 그게 당신의 형벌이야.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렸다. 가,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내 아이와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당장 사라져.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낡은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의 지옥문을 닫는 소리처럼 울렸다. 강태민은 마당 한복판 차가운 자갈밭 위에 버려졌다. 안 돼. 안 돼. 유진, 서유진. 그가 절규했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잠시 후 김비서가 다가와 울부짖는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발버둥 쳤지만 쓸모없는 다리는 그저 자갈에 끌릴 뿐이었다. 결국 그는 김 비서의 팔에 망가진 인형처럼 들려 휠체어에 다시 앉혀졌다. 그가 차에 실려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집 안에서는 첼로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았다. 오직 제주의 거센 파도 소리만이 그의 절규를 집어삼키며 울고 있었다. 그 후 강태민은 서울로 돌아왔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다음 날 중환자실에서 끝내 눈을 감았다. 유언장은 없었다. 윤채경과의 이혼은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그녀는 위자료 명목으로 은성그룹의 막대한 지분을 챙겨 한주그룹의 잔존 세력과 함께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 강태민의 제국은 그렇게 공중분해되었다. 하지만 강태민은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텅 비어버린 100층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았고 재활치료도 거부했다. 그는 다리가 마비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이 마비되었다. 그는 매일 밤 통유리창 앞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의 발밑에 있던 그 거대한 욕망의 도시, 그는 이제 그 도시를 보며 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린,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아이의 환영을 보았다. 그는 펜트하우스 안에서 홀로 오한민 MI치 몸부림쳤다. 서유진의 말처럼 그것은 그가 평생 지불해야 할 대가였다. 그의 제국은 공허했다. 그의 권력은 사라졌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었던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영원한 고통뿐이었다.